캐나다 의료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한 캐나다 여성이 치료를 받기 위해 비행기를 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불치병임에도 MRI 하나 찍는데 몇 달을 기다리던 그녀는 단 3개월 만에 한국에서 진료와 치료까지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캐나다 의료진조차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영상 하나로 그들의 자존심은 크게 흔들렸고 의료 선진국이라던 그들의 믿음이 대한민국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멜리사 카터입니다. 특수교육교사로 일하며 아이들과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적어도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엄마, 왜 자꾸 넘어져? 8살 딸 소피아가 물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어지럼증과 갑작스러운 근육 약화는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였죠. 5년 전 남편 데이비드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의 두려움이 다시금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날의 전화벨 소리, 병원 복도의 차가운 조명, 의사의 무거운 목소리가 마치 어제일처럼 선명했어요. 소피아는 겨우 3살, 노아는 5살이었죠. 두 아이는 아빠가 왜 돌아오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저는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제 안에 무너져 내리는 세상을 감추어야만 했습니다. 그 후로 매일 밤 잠들기 전 제 건강을 위한 조용한 기도를 올렸어요. 가슴에 느껴지는 작은 통증,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평소와 다른 신체 감각에도 예민하게 반응했고 데이비드처럼 갑자기 아이들을 떠나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남편 없이 두 아이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찼어요. 하지만 제 건강마저 무너진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지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죠. 나는 무너지면 안 돼. 아이들에게는 내가 전부니까. 자꾸만 넘어지는 저를 보는 소피아의 눈빛에서 걱정과 불안이 보였어요. 더는 미룰 수도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손을 내밀며 엄마, 괜찮아요?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결국 용기를 내어 지역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 예약을 위해 3주를 기다려야 했죠. 캐나다의 공공의료 시스템은 분명 자랑스러운 제도이지만 긴 대기 시간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토론토에 있는 우리 지역 병원은 늘 환자들로 넘쳐났고 의사 한 명이 진료해야 하는 환자 수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마침내 진료일이 되어 의사를 만났을 때 그는 몇 가지 기초검사를 마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카터 씨, 우려되는 증상들이 보입니다. 다발성 경화증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의사는 다발성 경화증은 중추신경계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말과 함께 신경과 전문의의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그 단어가 제 귀에 울리며 온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 질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의사의 다음 말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토론토 대학병원의 신경과에 의뢰서를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전문의 상담까지 최소 5개월은 기다리셔야 할 겁니다. 5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니 기가 막혔어요. 매일 악화되는 제 상태를 생각하면 그건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어요. 의사도 제 표정을 읽었는지 미안한 표정을 지었을 뿐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의사가 건넨 정보 책자를 읽었습니다. MS 치료를 위한 새로운 약물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공공보험으로 전액 보장되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일부 치료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연간 수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특수교육교사의 급여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죠. 제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넘어지더니 곧 손의 떨림까지 시작됐어요. 특수교육교사로서 세밀한 움직임이 필요한 수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휴직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아들 노아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들에게 엄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 정서적 지원까지 오롯이 제 어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특수교육교사로 다른 아이들을 돌보고 집에 돌아오면 엄마로서
제 아이들을 돌봐야 했죠. 지친 날들이 계속되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어요.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진단은 그 소중한 일상마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등하교를 도울 수 없게 되면 어떡하지? 소피아의 숙제를 도와줄 수 없게 되면 어떡하지? 노아의 축구 경기를 보러 갈 수 없게 되면 수많은 걱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이런 일들은 상상하는 것조차 끔찍했고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렀어요.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의 부드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옆에서 은은한 비누 향기가 감돌았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지난해 우리 옆집으로 이사온 한국인 미정 씨였습니다. 그녀의 딸 지민이는 소피아와 같은 반이었고 두 아이는 금세 친해져 서로의 집을 오가며 놀곤 했어요. 미정 씨는 이사온 첫날 정성스럽게 포장된 떡과 함께 우리 집을 방문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새 집에 이사할 때 이웃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전통이 있다고 했어요. 그 따뜻한 정성과 미소가 오랜만에 제게 편안함을 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생전 처음 맛보는 찹쌀떡의 쫄깃한 식감에 호기심을 보였고 그날 이후 소피아는 지민이와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미정 씨와 눈이 마주치자 그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울고 있는 제 모습이 평범해 보이지는 않았으니까요. 그저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미정 씨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염려가 느껴졌어요. 침묵 속에서 그녀는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의 벽이 무너졌어요. 말없이 건넨 손수건 한 장에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다발성 경화증 진단과 5개월이나 기다려야 하는 전문의 상담, 그리고 휴직 신청과 아이들에 대한 걱정까지도요. 미정 씨의 눈이 커졌어요. 다발성 경화증이요? MS? 네, 맞아요. 혹시 그 병에 대해 아세요? 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캐나다로 이민 오기 전까지 한국에서 간호사로 15년간 근무했다는 거예요. 세브란스라는 대학병원인데 거기서 MS 환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위로의 말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미정 씨와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녀가 실제로 MS 환자 치료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신경계 질환 치료에 있어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 의료계의 현황과 최신 면역 조절 요법과 줄기세포 치료의 발전,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의 국제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까지 말이죠. 이 모든 정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전문적인 지식이었어요. 미정 씨의 전문성이 돋보이는 설명에도 저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치료가 어려운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을 선호한다고 들었거든요. 한국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을 뿐더러 미정 씨의 말만 듣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는 모험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한국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미국 병원도 알아봤지만 천문학적인 비용과 역시 긴 대기 시간 때문에 포기했었죠. 정말요? 하지만 한국은 너무 멀고 언어도 다르고 또 비용도 걱정되네요. 미정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세브란스에 아직 연락하는 동료들이 있거든요.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도 없었죠. 그때는 미정 씨와의 만남이 저와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멜리사, 좋은 소식이에요. 제 친구가 신경과 교수님께 말씀드렸대요. 담당 교수님이 제 케이스에 관심을 보였다면서 초기 자료를 검토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모든 의료 기록을 미정 씨에게 전달했고 그녀가 이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자료를 전달하기는 했지만 그저 하나의 가능성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죠.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단 하루 만에 답장이 왔어요. 메일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카터님, 귀하의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저희 병원 신경과 이진우 교수님께서 귀하의 케이스에 관심을 보이셨고 화상 상담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이틀 후에 저는 이진우 교수와 화상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그의 전문성과 따뜻함에 즉시 마음이 열렸습니다. 카터 씨의 증상과 초기 검사 결과를 봤을 때 MS가 맞지만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진행을 상당히 늦출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일부 증상은 회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는 제 모든 질문에 상세히 답변해 주었고 치료 계획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치료 시작 시기였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다음 주에 오셔도 됩니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음 주라니. 캐나다에서는 5개월을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비용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의료보험이 있었지만 해외 치료는 제한적으로만, 그것도 사후 청구만 가능했어요. 이진우 교수는 이 점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국제환자센터에서 비용 견적과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해 드릴 거예요. 걱정 마세요. 결국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한 거죠. 저축해둔 돈과 남편의 생명보험금 일부, 그리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치료비를 마련했어요. 학교에는 장기 휴직 신청을 했고 아이들은 부모님이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이진우 교수팀과 국제진료센터의 도움으로 모든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비자, 숙소, 병원 예약까지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선택이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건강을 되찾아야 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지친 상태로 입국장을 나서는데 한 젊은 여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카터 씨, 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국제환자센터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보낸 의료 코디네이터였어요. 제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병원에서 공항 픽업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었어요. 그녀는 영어가 유창했고 차로 이동하는 동안 병원과 치료 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먼저 종합검진을 받으실 거예요. 오후에는 이진우 교수님을 만나고 다음 날부터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머무를 곳에 대한 걱정도 했었는데 병원 근처에 외국인 환자 전용 숙소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도착했을 때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어요. 단지 대기 시간이 짧고 국제환자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에 한국을 선택한 것이 컸는데 그 규모와 현대적인 시설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담당 코디네이터의 친절한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카터 씨, 오늘은 모든 검사를 한 번에 진행할 거예요. MRI 혈액 검사, 신경전도 검사, 척수액 검사까지요. 걱정 마세요. 제가 계속 함께 있을 테니까요. 캐나다에서는 이런 검사들을 받으려면 몇 주, 심지어 몇 달을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단 하루 만에 모든 검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후 검사를 마치고 나니 어느덧 4시가 되었어요. 예상보다 빨리 모든 검사가 끝났고 이제 이진우 교수님과의 면담만 남았습니다. 카터 씨, 검사 결과는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업로드되고 있어요. 이미 상당수의 결과가 나왔고 이진우 교수님께서 검토 중이십니다. 이제 교수님 진료실로 가볼까요? 이진우 교수님의 진료실로 향하는 길에 저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제 병에 대한 확실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듣게 될 테니까요. 진료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진우 교수님은 화상으로 봤을 때보다 더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차림새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웃으며 제게 앉으라고 권했어요. 그의 책상에는 이미 제 검사 결과들이 디스플레이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받으신 검사 결과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확실히 재발 완화형 다발성 경화증입니다. MRI에서 뇌와 척수에 여러 개의 탈수초성 병변이 보이고 있고 척수액 검사에서도 MS의 특징적인 소견이 나타났어요. 교수님은 태블릿을 사용해 제 MRI 영상을 큰 화면에 띄워 보여주었어요. 여러 각도에서 찍은 뇌 영상에는 하얀 점들이 여러 군데 보였습니다. 이 하얀 부분들이 염증으로 인해 신경세포의 수초가 손상된 곳입니다. 이런 손상이 신경신호 전달을 방해해서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었어요. 복잡한 의학 용어보다는 일상적인 비유를 사용해 제 상태를 설명했죠.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면 전기가 새어나가는 것처럼 수초가 손상되면 신경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염증을 줄이고 더 이상의 손상을 막는 거예요. 교수님은 이어서 치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치료는 크게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로 급성 염증을 빠르게 줄이고, 둘째, 맞춤형 면역 조절제로 면역 체계의 과잉 반응을 조절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 손상된 신경의 재생을 돕고 면역 체계를 리셋합니다. 특히 줄기세포 치료 부분이 흥미로웠어요. 캐나다에서는 아직 실험적 단계로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줄기세포 치료의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물었습니다. 자가 줄기세포를 이용해 환자의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하고 특수 처리를 거쳐 정맥주사로 다시 체내에 주입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했어요. 이 줄기세포들은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 재생을 돕고 면역 체계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가능한 부작용과 성공률, 예상되는 회복 기간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 과정에서 느껴진 것은 그가 단순히 의학적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모든 정보를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치료 과정에서 모든 결정은 카터 씨와 함께 내릴 겁니다. 저는 머릿속에 있던 모든 질문을 쏟아냈어요. 치료 기간, 성공률, 부작용, 일상생활로의 복귀 가능성 등에 대해서요. 교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답변해 주셨습니다. 치료 기간은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3개월이 소요됩니다. 현재 상태로 볼 때 카터 씨는 초기 단계이므로 성공률이 높은 편이에요. 대부분의 환자가 증상 완화를 경험하고 60~70%는 상당한 개선을 보입니다. 그의 말에서 확신과 희망이 느껴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과장된 낙관이 아닌 임상 경험과 데이터에 기반한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아이들과 화상 통화를 하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진우 교수님과 세브란스 병원의 의료진들이라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치료는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어요. 첫 주는 집중 치료 기간으로 매일 병원에 가서 주사 치료와 물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고 항상 미소로 맞이해 주었어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멜리사? 간호사들이 매일 아침 물어봐 주었죠. 치료 과정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병원의 효율성이었어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의사와 간호사들은 태블릿으로 실시간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처방이 내려지면 약은 즉시 준비되었고 검사 결과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어요. 한 번은 약간의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밤 10시에 병원에 연락했더니 당직 의사가 즉시 응답해 주었습니다. 30분도 안 되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런 상황은 드물지만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직 의사가 설명해 주었죠. 병원 내 모든 시설도 환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휴게 공간, 카페, 정원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 국제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언어로 된 도서관도 있었죠. 치료 2주차에 접어들면서 제 몸에 미묘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는 평범한 변동이라고 생각했어요. MS의 특성상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악화되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3일 연속으로 아침에 칫솔을 떨어뜨리지 않고 양치질을 할 수 있었을 때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디지털 운동평가에서도 변화가 수치로 나타났어요. 손가락의 미세 떨림이 첫 주에 비해 37% 감소했고 하지 근력 테스트에서는 근육의 전기적 활동이 증가하는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에 느끼던 극심한 피로감이 조금씩 줄어들어 휠체어 없이 병실에서 화장실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었죠. 흥미로운 변화입니다. 이진우 교수는 태블릿에 나타난 신경전도 검사 결과를 유심히 살펴보며 말했어요. 특히 척수액의 염증 수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요. 면역 조절제와 줄기세포 치료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보다 빨리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영상을 통해
제 뇌와 척수의 MRI 이미지를 비교해 보여주었어요. 치료 전 영상에서 밝게 빛나던 염증 부위들이 확연히 줄어든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특정 부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운동신경을 담당하는 이 부분의 염증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손 떨림이 개선되고 다리 힘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 속도라면 예상했던 회복 일정을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주차에는 이미 짧은 거리는 도움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 같았어요. 의료진들은 제 모든 진전을 세심하게 기록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물리치료사 김 선생님은 특히 헌신적이었어요. 그녀는 제 상태에 맞춘 특별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매일 함께 훈련했습니다. 멜리사,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 환자는 드물어요. 김 선생님이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런 빠른 회복은 한국 의료진의 전문성과 헌신, 그리고 첨단 의료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하지만 치료 과정이 모두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4주차에 접어든 월요일 아침,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안정적으로 호전되던 상태가 하루아침에 뒤바뀌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머리 뒤쪽에서 시작된 둔중한 통증이 전체로 퍼져나갔고 오른쪽 다리가 갑자기 굳어져 움직일 수 없었어요. 도와주세요. 간신히 긴급 호출 버튼을 눌렀을 때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의료팀을 소집했어요. 10분도 안 되어 이진우 교수와 함께 신경과 전문의들이 병실에 모였습니다. 면역 체계의 반응이 예상보다 격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진우 교수는 초음파 장비로 제 다리를 검사하며 설명했습니다. 때로는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인 악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대비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응급처치가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항염증제를 정맥으로 투여하고 MRI 검사를 통해 상태를 재평가했습니다. 모든 검사와 처치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어요. 캐나다에서라면 이런 응급 상황에 MRI 촬영을 하려면 며칠을 기다려야 했을 텐데 여기서는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일시적인 면역 반응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진우 교수는 MRI 결과를 보며 안심시켜 주었어요. 치료 프로토콜을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포 치료의 간격을 변경하고 새로운 면역 조절제로 전환할게요. 그날 밤 제 병실에는 당직 간호사가 추가로 배치되었습니다. 밤새 2시간마다 활력 징후를 체크하고 약물 반응을 모니터링했어요. 아침이 되자 두통은 크게 줄었고 다리의 경직도 서서히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치료가 2달째로 접어들 무렵 이진우 교수님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멜리사, 당신의 상태가 안정됐어요. 이제 캐나다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 얼마나 기다리던 소식이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계속 약을 복용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하지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말에 그만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3달 전만 해도 휠체어 생활을 각오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이진우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가장 좋은 보답은 건강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하세요. 화상 상담으로 계속 당신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병원을 떠나기 전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만났던 모든 의료진이 로비에 모여 있었어요. 간호사, 물리치료사, 코디네이터, 심지어 병원 식당의 직원들까지요. 멜리사,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 축하드려요. 그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죠. 담당 코디네이터는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열어보니 그 속에는 아이들을 위한 한국 전통 인형과 제게는 한국어로 희망이라고 쓰인 팔찌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당신이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곳이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곳은 진정한 치유의 공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마음까지 돌보는 곳이었죠. 미정 씨를 통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의 제가 어땠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와 아이들을 만났을 때 소피아와 노아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고 아이들의 밝은 표정이 그동안 제가 겪은 모든 어려움을 잊게 해주었어요. 엄마, 이제 안 넘어져요? 소피아가 물었고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아. 토론토의 담당 의사는 제 상태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놀라운 회복이네요. 한국에서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가져온 영상 자료를 건네며 치료 경험을 모두 이야기했고 의사는 진지하게 메모했습니다. 그는 이진우 교수팀과 연락하여 치료 프로토콜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특수학교로 돌아와서는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었어요. 미정 씨와 함께 학교에서 소규모 건강 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의료에 대해 알고 싶어 했고 미정 씨는 기꺼이 통역과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해주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희망 팔찌를 차고 학교에 갑니다. 학생들 중에서 가끔 이 팔찌의 의미를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건 특별한 곳에서 온 선물이에요. 희망을 잃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팔찌죠. 그리고 종종 잠들기 전 아이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이들은 항상 같은 부분에서 눈을 반짝입니다.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이 모두 엄마를 배웅하러 나왔다고요? 가끔 미정 씨 가족을 초대해 한국 음식을 함께 먹기도 해요. 소피아와 지민이는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노아는 미정 씨 남편에게서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가 제가 받은 기적 같은 선물에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지금도 가끔 인천공항에 도착했던 그 첫날을 생각합니다. 지친 몸과 불안한 마음으로 도착했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제게 단순한 치료 이상의 것을 주었어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삶, 새로운 희망, 그리고 잊지 못할 인간적인 따뜻함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진과 의료 시스템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